중령님, 저건 짐승 소리 아닙니까? 아니야. 저건 사람이야. 아이 울음소리야. 보고 먼저 올리시죠.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보고. 김중사, 보고보다 먼저 해야 할 게 있지 않나? 칠흑 같은 어둠 속 비무장지대 한가운데서 총구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울음소리. 그날 새벽 저는 군인으로서 해선 안 될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라도 그랬을 겁니다. 총구 앞에서 아이의 울음을 들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무거웠던, 하지만 가장 후회 없는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태준입니다. 특전사 중령으로 복무한 지 21해째 되던 해의 일입니다.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 최전방 초소. 사람들은 제게 철벽박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원칙과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군인이었으니까요. 명령은 곧 법이고 군율은 생명보다 중요하다고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새벽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4시 정찰 임무를 위해 부대원들과 함께 철책선 근처로 나갔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이었고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았지만 DMZ의 새벽 공기는 늘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마치 전쟁의 기억이 아직도 그 공기 속에 남아 떠도는 것 같았습니다. 철책선을 따라 걸으며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철조망 너머엔 무엇이 있을까? 같은 하늘, 같은 땅,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하지만 우리는 총구를 서로에게 겨누고 살아갑니다. 20년 동안 이 선을 지키며 살았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작전 구역은 3지역입니다. 북쪽 경계 지점까지 약 2km 정도 남았습니다. 김중사가 지도를 펼치며 보고했습니다. 28살의 청년이었지만 제 밑에서 5년을 함께한 믿음직한 부하였습니다. 김중사는 언제나 정확했고 신중했으며 명령에 충실했습니다. 저와 꼭 닮은 군인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쌍안경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쪽 땅. 같은 하늘 아래인데 저렇게 다른 세상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북쪽 초소의 윤곽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저쪽에도 우리와 똑같이 철야 근무를 서는 병사가 있겠죠. 그들도 우리를 보고 있을 겁니다. 중령님, 커피 한 잔 하시겠습니까? 후배 장교인 이 대위가 보온병을 건넸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는 커피를 받아들며 저는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결혼한 지 3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생후 6개월 만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그 아이는 7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작은 몸, 창백한 얼굴, 가느다란 호흡.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 계급장이 아무리 높아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저를 떠났고 저는 그 후로 군대가 제 전부인 삶을 살았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규정만 따르고 명령만 수행하는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응? 아, 미안. 잠깐 딴 생각을 했네.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커피의 쓴맛이 제 인생의 쓴맛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쓴맛도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달콤함이 더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중령님, 저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김중사가 귀를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숨을 죽이고 귀를 세웠습니다. 바람 소리, 나뭇가지 흔들리는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무언가. 처음엔 동물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여우나 너구리 같은 야생동물이 많은 곳이니까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귀를 더 집중해서 기울이자 분명해졌습니다. 그건 분명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수없이 많은 돌발 상황을 겪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습니다. DMZ 한가운데서 아이의 울음소리라니. 온갖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북한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녹음된 소리로 우리를 유인하려는 작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전원 경계 태세. 움직이지 마. 저는 낮은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원들이 일제히 총구를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소리가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딸깍딸깍 울렸습니다. 밤투경을 통해 보이는 건 폐허가 된 콘크리트 벙커 하나뿐이었습니다. 예전에 북쪽에서 사용하던 초소터로 보였습니다. 벙커의 입구는 반쯤 무너져 있었고 그곳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중령님,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본부에 보고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중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즉각 보고하고 상부의 판단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게 정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이 말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이라면? 만약 보고하고 기다리는 동안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알아. 하지만 일단 확인은 해야지. 저는 안전장치를 해제하며 천천히 벙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20m쯤 되었을까요? 울음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어린아이의 울음, 그리고 누군가 달래는 듯한 속삭임. 분명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최소 2명 이상이었습니다. 누구냐? 손 들고 나와. 저는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순간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정적?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저는 천천히 벙커 입구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총구를 앞으로 향한 채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위험한 순간을 겪었지만 이 순간만큼 긴장된 적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어둠을 가르자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벙커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였습니다. 남루한 옷차림, 겁에 질린 눈빛, 그리고 뼛속까지 스며든 추위에 떨고 있는 작은 몸. 북한군 스타일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건 군복이라기보다는 누더기에 가까웠습니다. 찢어지고 더러워진 옷, 맨발에 가까운 해진 신발. 얼굴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중령님, 뒤따라온 김중사가 총을 겨눴습니다. 아이들은 북한군 스타일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김중사를 막았습니다. 총구를 겨눈 채 바라보는 아이들의 눈. 그 눈에는 적이가 아니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작은 생명의 떨림이 보였습니다. 총 내려. 하지만 중령님, 저들은 북에서. 총 내리라고. 저는 조금 강하게 말했습니다. 김중사가 망설이다가
천천히 총구를 내렸습니다. 저도 총을 내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남자아이는 12살쯤 되어 보였고 여자아이는 7, 8살 정도였습니다. 여자아이는 형의 품에 꼭 안겨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무섭지 않아. 괜찮아.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는 저를 경계하며 동생을 더욱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예전의 제 모습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어린 아들을 꼭 안고 있던,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던 그 모습. 손전등 불빛 아래서 남자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인 얼굴, 움푹 들어간 눈, 갈라진 입술.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너희 이름이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아이는 저를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여자아이는 형의 옷자락을 꼭 쥔 채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시간이었습니다. 믿음을 주는 시간. 그리고 3분쯤 지났을까요? 남자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석이요, 얘는 제 동생 수미입니다. 민석이, 수미. 좋은 이름이네. 얼마나 여기 있었니? 3일 아니 나흘쯤. 민석이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나흘. 가을 날씨에 이 차가운 벙커에서 나흘을 버텼다는 말입니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이. 수미는 형의 품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초콜릿과 물을 꺼냈습니다. 수미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굶주림. 그 작은 눈에 담긴 절박함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 같았습니다. 먹어. 괜찮아. 저는 초콜릿을 민석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민석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수미를 보고는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초콜릿을 받는 민석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손은 너무나 작고 여렸습니다. 수미가 초콜릿을 입에 넣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8살 아이가 초콜릿 한 조각에 우는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물도 천천히 마셔. 천천히. 저는 물병을 건넸습니다. 민석이가 수미에게 먼저 물을 먹였습니다. 동생을 먼저 챙기는 형의 모습, 12살 아이가 보여주는 책임감. 그 모습에서 저는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왔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본부에. 김 중사가 다시 보고를 언급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즉각 보고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미의 떨리는 작은 손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규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명령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제 앞에 살려야 할 생명이 있습니다. 보고는 나중에 한다. 지금은 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다. 중령님? 그건 규정 위반입니다. 알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고하고 지시 기다리는 동안 이 아이들이 죽으면 그게 규정을 지킨 거냐? 저는 처음으로 군율보다 마음을 따랐습니다. 아니,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미의 눈에서 제 아들의 모습이 보였으니까요. 제가 지키지 못했던 그 아이, 제가 살리지 못했던 그 생명, 이번엔 달라야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지켜내야 했습니다. 민서가, 형이 너희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줄게. 무섭겠지만 조금만 참아. 알겠지? 민석이는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 끄덕임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 동생을 살리고 싶다는 간절함. 저는 수미를 품에 안았습니다.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깃털처럼 가벼운 아이. 정상적인 8살 아이의 체중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 영양실조로 움푹 들어간 뺨. 민석이는 제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동생을 따라 걷는 그 모습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중사, 주변 경계하면서 이동한다. 최대한 조용히. 알겠습니다. 김중사는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알았을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벙커를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품 안의 수미는 따뜻했습니다. 아니,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아이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0년 군 생활 중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훈장과 표창보다 더 값진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북쪽 초소에서 쏘아올린 조명탄이었습니다.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한 것입니다. 조명탄이 하늘에서 터지며 주변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중령님, 발각됐습니다. 뛴다. 지금 당장.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조명탄이 터지면서 밤하늘이 대낮처럼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들려오는 총성. 탕, 탕탕. 북쪽 초소에서 경고 사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총알이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가며 쌩쌩 소리를 냈습니다. 죽음의 소리였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우리 중 누군가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엎드려. 저는 수미를 꼭 안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민석이도 재빨리 제 옆에 붙었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휘잉. 흙먼지가 일었고 돌멩이가 튀었습니다. 작은 돌멩이 파편이 제 뺨을 스쳤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가 흘렀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중령님, 저쪽으로 가면 지뢰밭입니다. 알아. 하지만 다른 길이 없어. 우리 앞에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북쪽 초소 쪽으로 돌아가거나 지뢰밭을 가로질러 남쪽 철책선으로 가거나. 하지만 북쪽으로 가면 포위될 게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위험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지뢰밭.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두 죽을 수 있는 죽음의 땅.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중사. 대원들 데리고 선회해서 남쪽 1번 초소로 가. 나는 아이들 데리고 지뢰밭 통과한다. 중령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명령이야. 당장 움직여. 김중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중령님 꼭 살아서 뵙겠습니다. 응, 나도 꼭 산다. 대원들이 엄호 사격을 하며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타타탕. 우리 병사들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엄호 사격이 시작되자 북쪽의 총격이 잠시 주춤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노려 수미를 등에 업고 민석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뢰밭 입구의 철조망 아래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민석아, 내가 가는 곳만 정확히 따라와. 한치도 벗어나면 안 돼. 알겠지? 네네. 민석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했습니다. 12살 아이가 지뢰밭을 통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저도 무서웠습니다. 20년 군 경험이 있어도 지뢰밭은 언제나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한 발만 잘못 디뎌도 모두 끝입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20년 경험으로 지뢰가 있을 법한 곳을 피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기어갔습니다. 지뢰는 대부분 일정한 패턴으로 매설됩니다. 길목이나 은폐물 근처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죠. 저는 그 패턴을 읽으며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10m, 20m, 30m. 한 걸음 한 걸음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땅에 손을 짚을 때마다 지뢰가 터질까 두려웠습니다. 무릎을 땅에 댈 때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50m. 수미는 제 등에서 작게 흐느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괜찮아, 수미야. 조금만 더 가면 돼. 울지 마, 응? 하지만 수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8살 아이에게 참으라는 게 무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북쪽 초소에서 또다시 조명탄이 터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완전히 노출된 것입니다. 조명탄의 빛이 지뢰밭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타타타탕. 기관총 소리가 들렸습니다.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총알이 땅을 파고들며 흙더미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민석이와 수미를 감쌌습니다. 제 몸으로 아이들을 덮었습니다. 총알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왼쪽 어깨에 뜨거운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씩! 총알이 스친 것입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몸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가자. 계속 가야 해. 저는 이를 악물고 계속 기어갔습니다.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00m, 120m, 150m.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팔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 앞에 남쪽 철책선이 보였으니까요. 170m.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중령님, 중령님. 남쪽 초소에서 아군 병사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철책선 아래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철조망이 제 등을 긁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피부가 벗겨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전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의무병 어디 있어?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저는 수미를 내려놓고 민석이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두 아이 모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총알 하나 맞지 않았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수미는 계속 울고 있었고 민석이는 멍한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살았다는 안도감과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군용 지프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멈췄습니다. 그리고 내린 사람은 헌병 대위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박태준 중령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보고 없이 민간인을 대동한 혐의로 긴급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지금 당장 동행하시죠. 제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현실을 일깨웠습니다. 저는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겁니다. 민석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괜찮아, 민석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는 끌려갔습니다. 수미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군용차에 태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민석이가 저를 향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사흘 후 저는 군사법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내려온 조사관들, 상급부대 지휘관들, 그리고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바라보는 판사들. 법정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20년 동안 군복을 입고 살았지만 이렇게 법정에 서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저는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피시민 박태준 중령, 당신은 작전 중 상부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미확인 인원과 접촉했고 작전 지역을 이탈하여 아군 전력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똑바로 섰습니다. 어깨의 총상은 아물었지만 가슴의 상처는 더 깊어졌습니다. 붕대 아래로 아직도 통증이 느껴졌지만 표정에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배웠으니까요. 보고드립니다. 저는 현장 지휘관으로서 인도적 판단을 우선했습니다. 그 아이들을 그곳에 두고 올 수는 없었습니다. 인도적 판단? 중령, 당신은 군인입니다. 군인의 첫 번째 의무는 명령 복종입니다. 감상적 판단으로 작전을 망친 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책임감? 물론 느낍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 해도 저는 똑같이 할 겁니다. 책임은 느낍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군인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중령? 판사가 책상을 쳤습니다. 쾅! 법정에 울려 퍼지는 소리.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비난의 시선, 실망의 시선, 그리고 조금의 이해의 시선. 여기는 당신의 개인적 철학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군율 위반에 대한 심판 자리입니다. 그때 법정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성. 국방부 심리전단 소속 윤아 소령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판사님, 참고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윤아 소령은 증인석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를 넘기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법정에 울렸습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후속 조사를 담당했습니다. 구조된 아동 둘은 북한에서 탈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북한 당국에 의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고 아이들은 사흘간 굶주린 상태로 DMZ를 헤매다 구조되었습니다. 만약 박중령의 조치가 없었다면 이 아이들은 영하의 기온에 동사했거나 북측에 재송환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것이 중령의 규정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윤아 소령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서류를 보던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박중령의 행동이 없었다면 그 아이들은 동사했거나 북으로 끌려갔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규정 위반인지 아니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선택이었는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것도 군인의 의무 아닙니까?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탁! 탁! 정숙! 심리를 계속하겠습니다. 심리는 5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네,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지만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 온다면 또다시 그렇게 할 겁니다.
검사는 제게 군인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인은 인도주의적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흘 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시민 박태준 중령에게 정직 3개월, 진급 불가 처분을 내립니다. 다만 인도적 측면을 고려하여 강등은 하지 않습니다. 본 법원은 피시민의 행위가 군유를 위반한 것은 명백하나 그 동기가 순수한 인도주의에서 비롯된 점을 참작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경례했습니다. 20년 군 생활에서 처음으로 징계를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진급 불가. 제 군인 경력은 사실상 끝난 셈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유나 소령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중령님, 소령?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을 좋은 보호시설로 보내드리는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그 아이들 중령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저는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원 건물을 나서니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습니다. 민석이와 수미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정직 2주일 후 저는 경기도 어느 탈북자 보호시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색 3층 건물, 깨끗하게 관리된 정원. 하지만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이지만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젊은 여성이었고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자원봉사 신청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저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복지사가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주소, 연락처, 봉사 가능 시간. 서류를 작성하고 간단한 면접을 마친 후 저는 자원봉사자로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2번, 주말마다 그곳을 찾았습니다. 처음 민석이와 수미를 본 건 자원봉사를 시작한 지 2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놀이방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는 민석이,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수미. 두 아이는 여전히 겁먹은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민석이와 수미만 조용했습니다. 민석이는 블록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집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자기가 돌아갈 집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안녕, 민석아.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알아본 순간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 그리고 이내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아, 아저씨? 응, 나야. 잘 지냈니? 민석이는 대답 대신 제 품에 안겼습니다. 12살 아이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제 품에서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미안해, 민석아. 늦게 와서 미안해. 수미도 달려와 제 다리를 꼭 안았습니다. 아저씨,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수미야. 그날부터 저는 매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놀이터에서 놀고 숙제를 도와주었습니다. 민석이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수미는 처음부터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이들은 제게 학교 이야기를 했고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석이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치고 싶다고. 수미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착한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고. 아저씨, 우리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있어요? 글쎄, 조금 더 있어야 할 거야. 하지만 걱정 마. 아저씨가 계속 올게. 약속하세요? 약속해. 하지만 보호시설의 한 직원이 제게 귀띔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남자 직원이었고 오랫동안 탈북자들을 돌봐온 베테랑이었습니다. 민석이가 밤에 자주 악몽을 꿔요.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도 심해졌고요. 어제는 새벽 3시에 비명을 지르며 일어났어요. 수미를 찾으면서요. 저는 민석이의 손을 봤습니다. 손톱이 짧게 물어뜯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피가 나서 딱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아들도 그랬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불안해서 손톱을 물어뜯던 모습, 그 기억이 겹쳐졌습니다. 저는 민석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 민석아, 무서운 꿈 꾸니? 네. 어떤 꿈? 엄마 아빠가 끌려가는 꿈이요. 그리고 수미가 혼자 남겨지는 꿈, 제가 수미를 지키지 못하는 꿈을 꿔요. 민석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12살 아이가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내가 혼자가 아니야. 수미도 혼자가 아니고 우리 셋이 함께야. 정말요? 정말이야.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봉사자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보호자가 되겠다고. 법적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위탁 가정 신청, 입양 절차, 필요한 서류들. 복잡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석 달 후 민석이와 수미는 근처 초등학교에 전학을 갔습니다. 보호시설에서 학교까지는 버스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저는 가능한 한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리러 갔습니다. 첫 등교일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학교 정문까지 함께 갔습니다. 민석이는 긴장한 표정이었고 수미는 제 손을 꼭 쥐고 놓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여기 선생님들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좋아. 하지만 학교는 또 다른 전쟁터였습니다. 야, 너희 북한에서 왔다며? 개구리 먹어봤어? 나무 껍질도 먹었다며? 아이들의 놀림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민석이는 참았습니다. 수미를 지키기 위해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한 아이가 수미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놀이터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야, 거지 냄새나. 북한 거지. 그 순간 민석이가 그 아이를 밀쳤습니다. 싸움이 벌어졌고 민석이는 교무실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십니까? 교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교감 선생님은 엄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자입니다. 저는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교무실에는 민석이와 상대 아이, 그리고 그 아이 엄마가 있었습니다. 상대 아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아이 뺨을 때렸어요. 상대 엄마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비싼 옷을 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석이도 이유 없이 그런 게 아닙니다. 이유? 북한에서 온 애가 우리 아이한테 손을 댔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북한 애들을 받아줍니까? 부인, 말씀 조심하십시오.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는 동생을 지킨 겁니다. 당신 아들이 수미를 괴롭혔습니다. 증거 있어요? 민석아, 뭐라고 했는지 말해봐. 민석이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지 냄새 난다고 북한 거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미 머리채를 잡아당겼어요.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대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부인, 자녀 교육 좀 다시 하시죠. 민석이 학생도 손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둘 다 반성문 써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대 엄마는 떠났고 저는 민석이와 수미를 데리고 학교를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이가 울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진 것입니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야, 민석아. 넌 잘못하지 않았어. 동생을 지킨 거잖아. 하지만 우리 때문에 아저씨가 힘드시잖아요. 우리가 없으면 아저씨는 편하실 텐데. 힘든 거 아니야. 민석아, 수미야, 들어봐. 저는 차를 세우고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민석이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수미는 오빠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넓고 좋은 사람도 많아. 지금은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아저씨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잘못한 거야. 수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저씨는 우리 아빠 같아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아빠. 한때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호칭. 하지만 잃어버린 그 자리에 이제 민석이와 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두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아저씨가 너희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줄게. 아니, 진짜 아빠가 되어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그날 밤 저는 입양 서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수많은 서류,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석이와 수미는 제 아이들이 될 겁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제게 걸려온 급한 전화. 밤 9시였습니다. 저는 막 저녁을 먹고 입양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령님, 수미가 안 보입니다. 시설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미가 사라졌다고? 무슨 소리입니까? 자세히 말씀하세요. 저녁 6시쯤 놀이터에서 놀다가 사라졌어요. CCTV를 확인했는데 검은색 승용차가 저희는 납치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즉시 유나 소령에게 연락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소령, 수미가 납치됐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어디십니까? 시설로 가는 중입니다. 소령도 와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저는 차를 몰고 시설로 달려갔습니다. 신호등도 무시했습니다. 과속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수미, 제 딸, 제가 지켜야 할 아이. 30분 후 시설 CCTV 영상을 분석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그리고 차에서 내린 2명의 남자. 번호판은 가짜였습니다. 유나 소령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북공작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민석이와 수미의 신원이 노출됐을 수도 있습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때문에 한 달 전에 시설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찍은 단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갔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찾았습니다. 아이는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초점이 없었고 손톱에서는 피가 났습니다. 민석아, 괜찮아? 아저씨, 제 잘못이에요. 제가 수미를 못 지켜서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민석이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손톱을 너무 세게 물어뜯어서였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석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아저씨가 꼭 수미를 데려올게. 약속해.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전 치워두었던 가방을 꺼냈습니다.
다락방 깊숙이 숨겨두었던 검은 가방, 전술조끼, 나이프, 그리고 권총. 20년 전 특전사로 복무하며 사용했던 장비들이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총은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탄창을 확인하고 안전장치를 점검했습니다. 마치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윤하 소령이 전화했습니다. 중령님, 폐공장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경기도 북부 파주 쪽입니다. 좌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혼자 갑니다. 안 됩니다. 경찰에 시간 없습니다. 소령, 이건 제 전쟁입니다. 제 딸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출발했습니다. 밤 11시 폐공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적막한 공장 단지, 불빛이 새어나오는 창문,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수미의 울음소리. 저는 이를 악물고 건물 안으로 잠입했습니다. 20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움직이고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한 발 한 발 수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창문을 통해 내부를 살폈습니다. 2명의 남자, 그리고 구석에 묶여있는 수미. 저는 작전을 짰습니다. 1층 후문으로 진입, 측면에서 제압. 이해를 데려가서 뭐하게? 북에서 지령이 내려왔어. 탈북자 가족을 본보기로 만들라고. 이해를 이용해서 형까지 유인하는 거야. 두 남자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감정을 컨트롤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분노는 실수를 만들고 실수는 죽음을 만듭니다. 창고 구석에 묶여있는 수미, 눈물로 범벅된 얼굴. 저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미가 저를 봤습니다. 울음을 참으라는 제스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후문을 통해 조용히 침투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지 않게 천천히 열었습니다. 한 명의 남자가 창고 중앙에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수미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중앙의 남자부터 제압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냐? 한 남자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관절기를 걸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다른 한 명이 칼을 들고 덤볐습니다. 짧은 격투. 20년 전 특전사 훈련이 몸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칼을 피하고 상대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단 3번의 타격으로 제압했습니다. 명치, 턱, 옆구리. 정확한 타격. 상대는 쓰러졌습니다. 수미야, 괜찮니? 저는 수미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아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저씨 무서웠어요. 이제 괜찮아. 아저씨가 있잖아. 그때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하 소령이 경찰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공작원들은 체포되었고 수미는 안전했습니다. 중령님 무사하십니까? 네, 소령. 고맙습니다. 아니요. 중령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차 안에서 수미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이제 집 갈 거예요? 응, 우리 집 가자.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군사윤리 강사로 복직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 군 내부에서도 인도주의와 군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사례가 교재에 실렸습니다. 윤하 소령과 함께 탈북 아동지원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재단이지만 탈북 아동들에게 교육과 심리 상담을 제공합니다. 민석이와 수미는 새로운 성을 받았습니다. 박민석, 박수미. 제 성을 따른 이름입니다. 법적 보호자로 등록하는 절차는 복잡했지만 저는 끝까지 해냈습니다. 수많은 서류, 심리검사, 가정방문. 하지만 모든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법원에서 입양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제 민석이는 저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두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엔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숙제를 도와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집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삶이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두 아이를 데리고 DMZ 전망대로 갔습니다. 철책선 너머로 보이는 북쪽 땅. 이제는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민석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기에도 언젠가 봄이 오겠죠? 그럼 당연히 오지. 사람 사는 곳엔 다 봄이 오는 법이야. 수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거죠? 응, 절대 헤어지지 않아. 약속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철책선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두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우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군인은 나라를 지킵니다. 하지만 진짜 군인은 사람을 지킵니다. 저는 20년간 규정과 명령만 따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DMZ에서 들려온 아이의 울음소리가 제게 가르쳐줬습니다. 진짜 용기는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때론 명령을 거스르면서까지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고. 진짜 강함은 규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때론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금 저는 더 이상 철벽박이 아닙니다. 민석이와 수미의 아빠 박태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계급장입니다. 중령이라는 계급장보다 아빠라는 이름이 더 무겁고 소중합니다.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규정과 양심 사이에서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때론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규칙을 어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